하얀 국화향이 빈소를 가득 채우던 그날, 한 여자가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아들 재산만 노린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식간에 빈소에 모인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냉소, 비웃음, 경멸, 그 모든 게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러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8년이야.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아? 이제 장례식도 끝났으니까 너는 나가.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빈손으로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결혼반지 하나만 손가락에 끼고요. 집도, 옷도, 통장도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잠가버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친구 집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저는 남편의 돈을 탐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시댁에 용돈도 드렸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재산만 노린 여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이나 남은 통장이라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돈은 우리가 관리할 거야. 너는 상관 말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저 8년 동안 이용당한 존재였을 뿐이라는 걸요. 빈소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 하나를 겨우 얻어서 들어갔어요. 보증금 500만 원은 친구가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도, 냉장고도, TV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손에 쥔 결혼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8년 동안 받은 전부야.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거야.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경력직만 뽑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젊은 사람들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면접장에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무거웠어요. 저는 결혼 전에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이 원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8년이 이렇게 큰 공백이 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식품 포장 공장이었어요.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공장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하루에 3곳을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였고 잠은 4시간 정도만 잤어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너 박성준 아내 아니야? 장례식장에서 봤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살던 년이 이제 끝났네. 이렇게 사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만 해주고 그 사람이 나가길 기다렸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 초라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진아,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버텨. 하지만 현실은 계속 저를 짓밟았습니다. 공장에서는 실수로 포장을 잘못해서 팀장한테 혼났고, 식당에서는 그릇을 깨뜨려서 월급에서 깎였어요. 편의점에서는 손님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공장, 식당, 편의점. 어느 날, 저는 지하철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버텨야 해. 무너지면 안 돼.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법의 언어로 세상을 바꾸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법이야. 내가 억울한 건 법으로 풀어야 해. 저는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책을 읽으며 결심했어요. 나는 법을 배울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거야. 그게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야간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법학과였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는 알바로 벌었어요. 하루 4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열정을 알아봐 주셨고 저는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졸업하기 전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타고 서류를 복사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작성하는 소장과 답변서를 보며 공부했고 상담 내용을 듣고 정리하며 배웠어요.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은 남편이 사망한 후 시댁에서 재산을 받지 못했다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래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만 밝힌다고 하면서 그 순간 저는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님은 제게 그 사건을 맡겼습니다. 저는 밤새워 자료를 조사했어요. 남편의 보험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보험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증거를요. 법정에서 그 증거를 제출했고 그분은 결국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법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무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정식 법률 보조인으로 일하게 됐어요.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들을 도우며 제 상처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사무소 책상 위에 한 통의 의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고 박성준 유산 상속인 관련 자료 정리 요청. 박성준, 그건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댁이 드디어 상속 문제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변호사님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이 사건 맡을 수 있어요? 복잡한 케이스라서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저는 시댁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서류를 검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댁은 남편이 남긴 재산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하고 싶어 했고, 시누이는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법적 분쟁이 생긴 거예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집안, 내부가 엉망이에요. 서로 재산 싸움하느라 법정까지 갔어요. 그런데 상속 관계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서진 씨가 가서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알았습니다. 시댁은 제가 법률 보조인이 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이용하려는 거였습니다. 마치 10년 전처럼요. 며칠 후, 저는 시댁 집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대문은 여전히 검은색이었고, 정원에는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어? 짧은 인사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의뢰받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도, 탁자도,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도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재산이 지금 엉망이야. 성준이가 남긴 게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큰일이야. 내가 법률 보조인이라면서 좀 정리해줘.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여전히 저를 아래로 보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어요.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서부터 작성하시죠. 제 업무 범위와 수수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녀는 제가 달라진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 우리 사이에 그게 필요해? 저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인으로 왔습니다. 가족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자신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받아들고 속으로 작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서재에 있어. 알아서 찾아봐.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금 수령 내역,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어요.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유언장이 2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초안이고 하나는 최종본이었습니다. 저는 2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재산 중 70%는 아내 윤서진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어머니에게 상속한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재산 전부를 어머니에게 상속한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었어요. 누군가 남편의 유언장을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시어머니 사이의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뇌물이었구나. 저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사무소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님께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셨어요. 이건 유언장 위조입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유언장을 조작해서 제 상속권을 빼앗은 거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진 씨, 이거 고소할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고소를 하면 시댁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를 원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번엔 제대로 싸워봅시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작성했던 초안 유언장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최종본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초안은 남편의 필체가 맞았지만 최종본은 다른 사람이 쓴 거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시어머니 사이의 계약서를 분석했어요. 수수료 5천만 원은 유언장 조작 대가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어머니가 그 돈을 변호사에게 송금한 기록도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소장을 작성했어요. 유언장 위조 및 상속권 침해로 시어머니와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우리 고소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소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조작하신 거 알고 있어요. 뭐, 조작.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증거가 다 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화를 냈어요. 너 미쳤어. 우리 가족 망하게 하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시어머니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차갑게 눈을 흘겼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초안 유언장, 최종본 유언장, 필적 감정 결과, 은행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어요. 판사님은 증거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고 추가 증거도 제출됐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유언장 조작은 범죄였고 상속권 침해는 명백했어요. 마지막 재판 날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측의 유언장 조작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고 박성준의 재산 중 70%는 원고 윤서진에게 상속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술렁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시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서진 씨, 기분이 어떻습니까? 시댁과 화해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걸어갔어요. 이제 진짜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10년 만에 복수, 며느리가 밝힌 시댁의 비밀, 유언장 조작 사건, 법정에서 진실 드러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시댁은 하루아침에 세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시누이는 직장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저는 그 모든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쓰디쓴 뒷맛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요. 언니가 고소한 이후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시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서진아, 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아니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잘했어, 서진아. 진실을 밝힌 거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 결정했어요. 뭘 결정하셨는데요?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서진 씨, 그건 당신 권리예요. 왜 포기하려고 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진실은 밝혀졌으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원했을 거예요. 변호사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에요. 며칠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재판을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재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 박성준의 이름으로 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이 재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기자들은 놀랐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제 인터뷰는 뉴스에 크게 보도됐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돈보다 정의를 택한 여자. 이런 사람이 진짜 승자다. 하지만 저는 승자라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서진아.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욕심이 많았어. 내 아들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결국 내 아들을 욕되게 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는 결국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 돈을 포기하고 기부하다니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미안해, 서진아.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세상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정의의 아이콘이 됐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방송 출연 제의도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요. 몇 달 후 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박성준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원했어요. 재단 개소식 날,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남편 박성준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생전에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제 그의 뜻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신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우리 오빠 이름이 이렇게 빛나게 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빠가 원했던 일이에요. 신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우리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신우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시어머니는 퇴원한 후 조용히 살아가셨고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재단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그 집에 들어섰어요. 거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차를 따라주시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는 내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너는 그 재산을 기부했잖아. 나는 너를 오해했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용서는 저 자신에게도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도 강해졌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잘했어. 고생 많았어.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법률 상담소를 열었어요. 희망 법률 상담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힘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상담소는 작았지만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재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법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상담소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남편이 사망한 후 시댁에서 쫓겨났다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남긴 건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만 밝힌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과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제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당신과 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남편의 재산 상속 문제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분은 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상담소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의는 때로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이 문구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지탱해준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담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열심히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정의를 지킨 여자로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듣고 그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어요. 인생은 때로 가혹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정의를 향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